일단 지난주를 결산하고 이번 주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증권 좀 많이 빠졌으니까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 증권사 돈 많이 버는 거는 유명하니까 많이 빠졌으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삼성증권의 자료인데요. 일단 지난주에 코스피도 좋았고 코스닥도 좋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죠. 원래 코스피가 좋으면 코스닥은 막 여기 밑에 깔려 있었는데 최근에는. 근데 둘 다 같이 갔습니다. 그 배경은 7월에 둘 다 많이 빠졌다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이제 레버리지 규제로 인해서 쏠림이 심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기본적으로 AI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진 게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엔트로픽 얘기를 계속 들으시죠, 여러분들? 엔트로픽이 뭐 돈을 많이 번다더라. 주말 사이에는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400%가 급증했다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내용이죠. 제가 뭐 꾸준히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엔트로픽과 프론티어 모델들은 지금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매출을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점에서 기업 고객이 새로운 이제 캐시플로우가 되면서 매출이 그렇게 급증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지난주에 코어이브 요거 다 정리해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네비우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광통신, 그러니까 서버, 그 다음에 네오클라우드, 광통신까지 시장의 기대감이 아니죠. 실적으로 증명을 했죠. 입증을 하면서 AI 돈 잘 버는구나. 요 시초는 하이퍼스케일러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뭐 인프라 종목들은 이미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해줘야 될 게 이제 엔비디아인데 그 사이에 이제 인프라 금융이라는 새로운 또 기대치를 안겨줘가지고 이거 일각에서는 뭐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그룹의 컨소시엄 협력과 데이터 센터 금융 규제 이런 것들까지 들어오면서 그동안 좀 걱정 아닌 걱정을 우리가 AI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걱정 좀 하지 마라 라고 엔트로픽이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한번 또 증명해주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돈 내가 땡겨올게 하니까 시장이 자신감을 많이 찾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샌디스크까지. 샌디스크가 주말 사이에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계속 7%, 8% 이렇게 올랐어요. 보시면은 13%가 그거죠. 인베스터 데이, 그 다음에 7%, 8%, 금요일, 월요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했던 게 결국에는 자신감을 계속 심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시장에서 주고 있는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인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가 가려면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야 코스피가 3.7%, 3.6%, 2.5% 오른다는 걸 뭐 지난주에도 확인했고, 뭐 우리는 너무 이거는 단순하게 다 알고 있는 명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가 앞으로도 중요해질 건데, 최근에 이제 레버리지 규제로 인해서 예탁금과 거래대금이 많이 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특히 코스피 기준으로. 그래서 요거를 외국인들이 대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8월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가 누적되면서 요거를 그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좀 시장에 실망한 거를 다시 반대로 잡아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서 CPI랑 PPI까지 내려왔고, 근데 계속 이게 올라가는 게 신경이 좀 쓰이는 거죠. 단기물은 떨어지는데 장기물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이 계속 돈을 들여서 한국 증시의 매력도를 계속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고, 미국의 재정 적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도대체 어떻게 미국이 컨트롤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시장은 계속적으로 던질 예정입니다. 근데 삼성증권은 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란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거의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유가를 잡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게 된 거고 AI 인프라 투자 아까도 계속 설명했지만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AI 인프라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칩 가격이 너무 높아져요. 구리 가격이 올라요.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어 금리의 상승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게 1번 포인트고 그러면 금리의 상승을 그대로 놓고 볼 거냐? 결국에는 그걸 어떻게 보면 초래한 미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 전쟁도 이들이 일으킨 거고 그다음에 AI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 당위성도 이들이 계속 갖고 시장에다가 어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올라갈 거라는 거 너네 몰랐어? 알았지. 알았으면 이거 컨트롤 해야지. 근데 안 되잖아.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어떻게든 잡아볼게라는 제스처라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시스웍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한데. 그래서 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장기채 발행 확대를 유보하고 그리고 갑자기 엔화 개입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일본의 미 국채 매각을 막기 위해서 미국 재무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연준을 옹호한다. 연준이 알아서 잘할 것이다. 연준을 신뢰하자. 연준의 새로운 의장이 서면서 시장이 계속 의구심을 보내죠. 저 연준 의장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거 금리 계속 망치는 거 아니야? 그쵸. 재무부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워시도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워시는 일단 입 닫고 있기 전략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에서 또 보겠죠. 그리고 트럼프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생각이 다른 건지 아니면 요 정도 금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지 뭔가 잘 보여주지 않죠. 베센트한테 다 맡기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슬아슬함이 앞으로 반복되는 흐름일 것이다. 근데 이들의 결국 삼각편대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트럼프 정부가 잘 돼야 이 모두가 그 안정적으로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고 트럼프 정부가 잘 되려면 그러면 선거에서 완전 완패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완패를 하는 조건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둘 다 넘겨주는 상원과 하원을 민주당에게 둘 다 넘겨주는 조건은 무엇이냐? 금리 급등을 막지 못하는 게 그 조건의 스타트겠죠. 그러면 뭘 해서든 더 이상 높이지는 않아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이들의 미션이라고 본다면 뭐라도 하지 않을까? 시장이 그걸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금리에 대해서도 아슬아슬하고 신경이 쓰이는데 아휴 뭐 어떻게든 해주겠지. 아 몰라 해줘. 이렇게 시장이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안 될 것 같은데?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아 몰라 해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시장은 그 실적 나오는 종목 중심의 랠리는 끝나지는 않겠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다음 선거를 공화당이 둘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두고 막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막 되게 세분화를 하더라고요. 뭐 상원을 공화당이 승리하고 뭐 텍사스 주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되면은 시장이 2027년까지 버블을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두 개를 다 민주당에게 넘겨준다고 가정하면 이 랠리는 여기서 버블이 터지면서 끝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근데 그게 그 사람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죠. 그만큼 미국에서도 이제 선거와 관련된 이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산기는 좀 더 복잡하게 돌아가야 될 수도 있다. 그게 금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거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건데 다행히 이번 주는 좀 쉬어갑니다. 뭐 특별히 뭐가 없어요. FOMC 의사록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시장에 미치는 금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 엄청 클 것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런 것도 뭐 까봤자 아무것도 없을 게 뻔하니까. 그리고 실적이라도 뭔가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게 뭔가 있는가? 홈디포, 타깃, 월마트 이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랑은 좀 다른 결의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약간 그 금리에 대한 우려 갖고 있으면서 시장에 상단부 닫아 놓고 그러면서 이제 샌디스크가 막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걸 반영해서 반도체 종목들 조금 움직일 거고 그걸 샌디스크가 그럼 지금 3일 연속 급등을 했는데 내일이랑 모레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도 있기 때문에 약간 미국장도 소강 국면에 들어갈 거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는 어느 정도 테마주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구나. 횡보장 속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 섹터별 순환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겠구나. 그렇게 시장을 보시는 게 이번 주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러면 잭슨홀이 있다고 하니까 잭슨홀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까지 간단하게 한번 건드려 보면 국내 증시가 반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리의 안정화와 달러의 하락 여부가 중요하다. 장기물 금리가 하락해야 된다. 근데 지금 장기물 금리가 사상 최고치, 2007년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8월 27일부터 29일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과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지 관심인데 뭔가 금리 결정을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잭슨홀 미팅은 전 세계 이제 통화 정책을 관장하는 연준 의장이라든지 대한민국 한국은행 총재라든지 BOJ 총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너네 어떻게 할 거야? 회의를 하는 그냥 회의도 아니고 약간 사담 비슷하게 그냥 만나서 미팅하는 그래서 미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약간 MT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술도 한잔 하고 그러겠죠. 거기서 뭘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궁금한 건데 가끔 그게 어떤 그 물기를 한번 트는 변곡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2022년이라든지 25년이라든지 몇 번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중요해지는 건데 과연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반응 함수를 명확히 할 가능성이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요것만이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아, 너네 어떻게 할 건지 조금 알려주기라도 좀 할 수 없어? 근데 그거를 워시는 별로 안 알려주고 싶어 하니까 궁금해 하는 건데 과연 이게 될까? 명확하게 나올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다음 주 걱정은 다음 주에 하고 이번 주는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금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 보면서 이제 현대차증권에서는 이미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 보면은 통화 정책이 약간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미리 반영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금 가격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금 가격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높은 구간에 있는 거는 미국의 금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고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달러가 떨어질 수 있고 달러와 반대를 움직이는 게 금이잖아요. 둘 다 안전자산인데 상대적으로 뭐가 더 중요하냐 그때그때 내러티브에 따라서 바뀌어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금 가격이 그러면 이제 금리 떨어지고 달러 떨어질 거니까 먼저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현대차증권은. 근데 이게 과연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그것 때문에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빠져서 올라간 걸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근데 지금 금리에 대해서 아까 다 설명한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시장에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거를 놓고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공급자가 얼마에 팔고 싶으냐, 수요자는 얼마에 사고 싶으냐를 놓고 이제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그런 세상에 살았다면 요즘은 세상이 확실히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제는 적응을 했지만 사실 되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 정부에서 어떤 기업을 콕콕 찍어서 그 기업의 지분을 사버려. 이거는 되게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랑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갑자기 막 곳곳에서 일어나. 이거 언제부터 우리가 전쟁의 시대에 살았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음 뭐 AI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막 계속 넣어. 그리고 뭐 안 생각 안 하던 희토류를 자꾸 자립화를 하려고 그래 미국이. 되게 이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중요해진 그런 시대에 살면서 세상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시장에다가 모든 걸 맡기는 세상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금리와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어떤 반응 함수가 지금은 조금 그거에 뒤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 같은 채권 금리에 이 정도면은 당연히 주식 시장이 폭락을 했어도 이상하지 않은 금리인데 왜 버티고 있느냐? AI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이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우리가 정부 눈을 계속 보는 거예요. '아 쟤네가 어떻게 할 거 어떻게 할까? 뭐 선거에선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어쩌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들의 미션이 금리 잡는 거면은 어떻게든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시장을 붙들어 매고 있는 거죠. 붙잡고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AI를 만나면서 언젠가는 뭐 막 원래 원래는 성장이 있으면은 물가가 상승하는 구간이었는데 생산성 혁명이 확산되면 성장이 일어나도 물가가 안정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워시 같은 사람들이,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그게 진짜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고, 기준금리를 원래는 통화 정책 완화로 인해서 장기금리와 할인율을 낮추는 그런 정책이었다면 기준금리를 낮춰도 장기금리와 할인율이 높게 유지될 가능성. 이거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이번에 연준이 금리 동결했는데 장기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심지어 CPI가 내려갔는데 장기금리가 한 일주일 사이에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만큼 달라졌다는 건 과거처럼 금리가 이렇게 아무리 높아져도 주식시장이 무조건 빠진다라는 로직은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라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생각하기 싫은 그런 금리와 관련된 어려운 이야기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만 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주는 아마 그런 금리에 대한 민감도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시장은 상단을 조금 닫아 놓고 그 안에서 횡보하면서 섹터별로 순환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투심대 금리 딱 저게 맞는 표현인 것 같네요. 결국 우리는 AI 투자를 하고 싶고 계속 여기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계속 찾아가고 싶고 그런 것도 맞지만 그래서 아까 초반에는 AI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진 게 결국에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지난주가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다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금리라는 아주 불편한 그런 현실을 종종 이제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각자 하시면 되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정도의 어떤 언덕은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